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요즘 이 오밤중 뉴스에서 조희대 탄핵 이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저는 이 조희대라는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왔던 사람이고요. 조희대가 대법원장이 된 이후에는 하루라도 빨리 그 자리를 내려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희대 탄핵과 관련된 얘기를 제가 거의 요즘은 매일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내일은 국회에서도 조희대 탄핵과 관련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토론회에 우리 방송에 지난주부터 나와주고 계시죠. 이 백주선 변호사, 지금 남양주 시장 예비 후보로 출마하고 있는 백주선 변호사가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때마침 딱 시간이 잘 맞는 것 같아서 백주선 변호사와 함께 이 조희대 탄핵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예. 저는 조희대 탄핵 정말 네. 학수고대하고 있고, 네. 거의 매일같이 지금 요즘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뭐 영상만 보더라도 뭐 조희대, 천대엽 조희대, 박영재 조희대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실 박근혜가 아니었으면 일찌감치 사라졌을 사람인데, 네, 어떻게 참 네, 한편으로 보자면 무덤 속에서 되살아난 것 같은, 때로는 그렇습니다. 야, 쟤는 좀비 같아 이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참 많은 해악을 미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조희대 탄핵과 관련된 토론회가 내일 네.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행사인가요? 내일 이제 촛불 행동과 그리고 여러 이제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청회인데, 공청회구나. 공청회, 예. 이제 형식은 공청회이고요. 다만 실제로 이제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조희대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경호 변호사님이 구체적인 탄핵 사유와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제를 하고 김창록 교수님과 그리고 촛불행동의 구본기 공동대표가 토론을 하는 그 구성으로 내일 토론회가 아침 9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침 9시니까 좀 이르게 네. 시작하는 거네요. 예. 자, 그러니까 우리 백주선 변호사께서 왜 조희대를 탄핵해야 되냐? 탄핵해야 될 필요성. 네, 필요성, 그리고 시급성. 네. 그다음에 우리 김경호 변호사가 구체적인 탄핵 사유. 네, 사유와 그 이유들을 구체적으로 탄핵 소추서를 쓰시겠군요. 그러니까. 아마 네네네. 예. 이미 좀 어느 정도 마련이 돼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그 토론에 참석한 분들한테 보이고 토론을 이제 함께하는 그런 형태로 공청회가 진행이 됩니다. 저희 장용진 TV의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조희대 탄핵에 대해서 다들 너무나도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하루라도 빨리 돼야 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네. 자, 조희대 탄핵 왜 빨리 해야 되는지 네. 잠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당연히 하루라도 늦출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요. 이제 중요하게는 이제 사법부가 여러분도 다 잘 아시겠지만 사법부가 뭘로, 즉 조희대 대법원장이 뭘로 정치에 개입하고 국정을 어떻게 보면 농단했습니까?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그 전례 없이 빠르게 그리고 기록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방식으로 개입하고 농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법 구태타라고 부른 것이고요. 그렇죠. 예.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보면 이번 지방선거가 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혹은 그 이후에 이 선거 민의를 어떻게 왜곡할지 알 수 없다. 라는 것이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최근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사법개혁 3법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저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네. 제가 조희대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이번에. 네. 거의 매일처럼 일종의 도어 스태핑이잖아요. 네. 그걸 하면서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계속 어깃장을 놓는 걸 봤는데, 네. 생각 같아서 한 대 꽉 쥐어박고 싶다는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그렇게 얄밉더라고요. 누구라도 그러실 것입니다. 네, 생각해보면 12.3 계엄과 내란 때 무슨 말을 했고 무슨 그러니까. 행동을 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고요. 절차를 지켜보겠다, 필요한 일을 하겠다라는 정도였고,
나중에 국민들 다 속였죠. 마치 12.3 계엄 당시에 그 계엄과 내란을 반대했던 것처럼 말했지만 우리가 눈으로 본 조이대의 말과 행동은 전혀 그 계엄과 내란을 반대하거나 저지하거나 어떤 헌법적 판단을 내린 바가 없었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가까이 또 선거가 있고 선거라는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것인데 그걸 또 어떻게 왜곡할지 알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물론 본회의를 통과해서 법이 이제 시행이 되겠지만 사법 3법을 적극적으로 방해했던 그 모습을 봤을 때 또 어떠한 모습과 형식으로 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그리고 헌법을 유린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내일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희대라면 제일 좀 짜증나는 게 결국 이 사람이 정치에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정치와 입법 과정에 개입을 해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재판권, 사법권을 휘둘러서 자기 뜻대로 뭘 만들겠다. 네. 내 말 안 들어? 그럼 재판 이상하게 만들어 버린다. 뭐 이런 식의 행동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참 그걸 보면서 저런 게 판사라고 있으니까 나라 꼴이 이렇게 되지 않았나. 네.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이 검찰권을 함부로 휘둘러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과 좀 비견될 수 있는 네. 재판권을 함부로 휘둘러서 쿠데타를 하려고 하는 자가 아닌가 네. 생각 좀 많이 해봐요. 네. 네.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 당장 좀 걱정스러운 게 지금 저는 이제 그동안 잊고 있었는데 조희대가 사실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지난 그렇습니다. 대선 때 보면. 네네. 당장 이재명 대통령의 출마를 막으려고 했던 게 그게 이제 파기환송이었고 뭐 그 뒤로도 많은 분들이 뭐 아시는 분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데 선거 과정에 일일이 다 개입을 하려고 했던 게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 확정 판결을 6월 5일 날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바로 다음 날인데 6월 5일 날 이 선고를 내리겠다고 5월 27일인가 공표를 해요. 근데 이 5월 27일이 제가 알기로는 그날이 사전 선거하는 날이었어요. 사전 투표하는 날. 그래서 사전 투표에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의도를 뭐 남김없이 보였던 것 같고 심지어 그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상한 판결, 그러니까 파기환송 판결 내려놓고 난 다음에 5월 한 10일 정도인가에 갑자기 그 판사 인사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서울중앙지법에 자기 입맛에 맞는 판사들 대거 다 끼워 넣죠. 그 소위 말하는 우리가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수원 브라더스들 그날 다 그 5월 하순일자 다 만들어 끼워 넣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치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는 오래 전부터 여러 경로로 보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러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보장이 없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그러고 있느냐? 이 내란과 계엄, 그러니까 비상계엄과 내란에 적극적으로 깊게 발을 담그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즉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 사법권을 사유하고 악용할 것이다, 남용할 것이다라는 것이거든요. 내란 재판 과정에서도 지기현 재판부에 계속 중요 사건을 몰아줌으로써 지연시키고 그리고 계속 사람들을 마음 졸이게 하고 그 결과도 보면 물론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긴 하지만 그 내란 행위의 중대성, 그 극악함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보여진 전혀 반성이 없는 개전의 정이 없는 피고인 윤석열의 태도를 봤을 때 사실은 사형과 무기징역 2개밖에 선택할 범죄 형량이 없는데 그 중에 더 가벼운 무기징역을 선택했다는 것을 보면 그 역시 윤석열을 봐준 재판을 한 거다. 그리고 그 영향은 분명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종합해서 보면 또 어떤 식으로 이 사법권을 남용하고 농단해서 우리 국민들을 그러니까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이 불안감을 조성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희대가 참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게 정말 아니 역대 이런 대법원장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나 싶기도 한데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조희대를 중심으로 한 그 네. 수구 적폐 쪽 판사들이 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지금이라도 당장 재개하려고 뭐 네. 움직임이 있다 그런 얘기도 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조금 결이 다를 수 있지만 지기현 재판부의 이번 윤석열에 대한 선고에서도 뭐 수사는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는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설이고 자기도 이제 그렇게 판단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 보수 세력들, 극우 세력들이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것저것 뭐 고소 고발을 할 겁니다. 하고 하는 것들이 남아 있을. 그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수사하게 하거나 사실 기소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조장해 가는 것, 특정 정치 세력의 편을 들고 현 정권을 계속적으로 이제 위협하는 행동들은 능히 이제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게 정치에 개입하는 것인데 그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국민 일반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조희대 탄핵,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근데 네. 문제는 탄핵이 되겠냐라는 거잖아요. 네, 네. 탄핵하려면 일단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탄핵 네. 사유 뭐 정리를 뭐 김경호 변호사 가신다고 합니다만 네. 우리 백주선 변호사가 보실 때는 어떤 사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사건이 그냥 이례적이다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관련한 내부 절차도 다 어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주심 판사가 따로 있는 사건을 전원합체로 올린 것 그리고 기록도 다 보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을 강요한 것들을 보면 뭐 직권남용 직무유기죄가 되는 것이고 그게 그 목적하는 바가 결국은 특정 후보자의 어떤 낙선을 목적으로 한 네. 정치에 개입한 선거에 개입한 행위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도 의뢰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 즉 그 중요한 재판을 통해서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한 행위도 중대한 법 위반이 되고 그리고 12월 3일 그 내란의 밤에 내란의 밤. 어떻게 보면 부작이라고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소의 최후 보루라고 볼 수 그렇죠. 있거든요. 대법원이라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이 있는데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가장 권위 있고 그리고 우리 법 체계에서는 물론 헌법재판소도 있고 헌법재판소의 기능도 못지 않지만 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권한이 대법원에 있기 때문에 네. 윤석열의 행위를 명백하게 위헌이 그리고 불법인 비상계엄이라고 선언했어야 되고 그리고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백히 밝힘으로써 법률수호, 헌법수호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 의무가 분명히 대법원장에 있는 있죠. 것이거든요. 네. 그건 헌법적 의무고 법률적 의무입니다. 그와 같은 법률적 헌법적 의무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 이런 부분도 탄핵 사유가 되고 충분히 탄핵이 될 만한 헌법적 혹은 법률적 중대한 위반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런 부분도 탄핵 소추사에 분명히 담기리라 생각을 합니다.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네. 오히려 내란에 은근히 가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기관은 그것이 입법부든 사법부든 행정부든 당연히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그렇죠. 것이죠. 대통령만 헌법수호 의무에 대해서 선언한다고 해서 대통령만 헌법수호 의무가 그렇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윤석열 탄핵 파면 선고 과정에서도 밝혔고 그건 뭐 상식인 거죠. 상식이죠. 네. 헌법수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저버렸다. 이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네. 조희대 쪽에서는 나는 적극적으로 내란에 가담한 바는 없다. 네. 그 내란 계엄이 선포됐기 때문에 후속 조치를 논의한 바는 있을 뿐 네. 그게 내란에 가담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네. 도망가려고 하는데 네. 적극적인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했다, 지키지 않았다는 점 네. 분명히 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진관 판사인가요? 그 얘기를 네. 명확하게 해줬어요, 사실. 네. 그래서 네. 보면서 그
그 박성재 장관인가요? 하고 네네. 한덕수 예. 이 두 사람에 대한 그 재판이나 선고 네. 과정을 보면은 니들은 중요한 의무가 있어. 그 네, 의무를 안 그럼요. 지켰다. 네. 근데 장관이나 국무총리한테 그런 의무가 있다면 대법원장은 또 당연한 거 아닐까요? 너무 당연하고 고도의 의무가 있다고 봐야 그렇죠. 됩니다. 고도의 의무가 고도의 있다고요. 의무가 있다고 보니까 일반 행정직에 있는 공무원도 그와 같은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의무가 있을 것인데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에게 그와 같은 의무가 없다라고 할 수 없을 그렇죠. 거고 오히려 고도의 헌법 수호 의무, 준수 의무가 있는 것인데 그 헌법 수호 의무를 저는 명백히 저버렸다라고 보고요. 이와 같은 정도가 탄핵 사유가 아니라면 도대체 그렇죠. 대법원장은 뭐하러 있는, 예. 어떤 경우에도 탄핵이 되지 않고 뭐하러 그럼 있는 존재이냐라는 의문이 안 들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지금 대법관이 오늘 공석이 돼요. 오늘부터. 그러니까 네. 노태학 대법관이 오늘 네. 퇴임을 하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대법관 한 명이 비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대법관 한 명이 비는 것도 이유가 좀 처음 들어봤어요. 대법원장이 후임자를 임명 제청하지 않아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명이 비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도 이 탄핵 사유로 좀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진행자께서 정말 중요한 부분 짚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억해 보시면 한덕수 그다음 최성목이 뭘 했었습니까? 국회에서 올려보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규명이 되었으면 탄핵 사유가 됐을 것이라는 것은 이제 그것 또한 이제 밝혀진 바고요. 그렇다면 대법원을 구성하는 권한이 대법원장에 있는데 명백하고 뚜렷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중요한 대법원 구성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 이유는 본인의 뜻에 맞지 않는, 즉 본인의 말을 들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은 대법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즉 정상적인 대법원 운영을 회피하고 저해하는 의도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헌법기관으로서의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하고 있고 적법하게 행사해야 될 대법원 구성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기 때문에 중대한 헌법적 법률적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아무리 지금 기억을 되짚어봐도 네. 국회 동의 절차가 늦어진다거나 혹은 예. 대통령이 조금 시간을 끈다거나 그래서 대법관의 공백이 생기는 거 제가 종종 본 적이 네. 있는데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지 않아서 공백이 생기는 건 사실 좀 처음 들어봤어요. 네. 사례가 있나요? 저도 제가 기억하는 한 그런 사례는 없고요. 그쵸. 왜냐하면 그 대법원장이 추천할 대법관은 어느 정도 법원 안에서도 신망을 받거나 인정할 그쵸. 만한 분들이 대체로 끝까지 이제 그 2배수, 3배수 안에 올라가니까 최종 이제 후보군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중에 누가 되어도 그 나무랄 사람이 아니다라는 나름의 합의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는. 네, 그걸 아무런 이유 없이 뭐 어떤 특별한 얘기를 한 것도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뭐 어떤 부분을 더 확인해 봐야 된다거나 그런 절차를 늦출 만한 사유도 전혀 제시한 바도 없고 사실 그럴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이고요. 네. 그건 결국은 본인의 뜻과 다르게 혹은 본인의 어떤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을 적극적으로 혹시 들추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이미 이제 추천된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후보가 4명 있잖아요. 뭐 네. 윤성식 판사를 비롯해서 뭐 총 4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이분들 중에 글쎄 조이대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정말 없는 건가요? 아니면 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 네. 사람을 하면 통과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그 부분까지는 저도 미처 이제 따져보지는 못했고요. 지금의 구성이 그러니까 조이대 대법원장은 제일 마음에 든다. 이것을 흐트려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13명, 14명의 대법관이 그 사법 구테타 과정을 다 사실 지켜본 거고 그렇죠. 일정 부분은 다들 침묵하고 같이 방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같은 공범들이죠. 네, 그 형사 기록을 전자기록으로 볼 수 있게 된 게 최근인데 그걸 전자기록으로 봤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뭐 얘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어느 정도 그 사법 구태타에 관여가 된 대법관들 외에 새로운 즉 거기에 무관한 사람이 들어와서 이 사건 기록을 보거나 행정 절차, 사법 행정 절차를 봤을 때 그 우려, 그 부담도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공범이 아닌 사람이 들어왔을 때 네.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서 네네네. 그 사람이 물론 같은 공범끼리는 뭐 찌르고 하진 않겠지만 예. 공범이 아닌 사람이면 얼마든지 폭로를 한다든지 뭐 이런저런 방식으로 공개가 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즉 새로 이제 임명된 분이 그 임기 동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물론 이제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여하튼 그러니까 그 임기 내이든 후든 전혀 사법 쿠데타에 관여하진 대법관이 그 정보를 취득했을 때 그 정보는 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칼날이라 이렇게 치명적인 칼날이 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임명 결정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치명적인 그렇지 본인한테는 치명타가 될 수 있겠네요. 치명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4명의 대법관 후보가 있는데 손봉기, 윤성식, 김순영, 김민기 뭐 이렇게 박순영, 김민기. 박순영, 김민기 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윤성식 판사는 제가 여러 차례 뭐 소개를 했었고요. 지금 네. 이 사람이 뭐 좀 어떻게 보면은 법원 행정처에도 오래 근무했고 네. 법원 대변인도 오래 했었어요. 네. 그 사람인데 네. 박순영, 김민기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또 약간 좀 진보 성향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누구 말로는 손봉기 지금 대구지법 판사 이 사람을 올리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서 안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네. 있더라고요. 네. 그 보면 조희대가 소위 말하는 TK 세력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네. 그래서 TK에 대한 이렇게 애정이 그렇게 깊은 건가 싶기도 하네요. 네. 뭐 속내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없는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례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할 때는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 본인의 어떤 치부가 들키거나 본인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라고 봐야지 공익에 부합한 행동, 헌법에 부합한 행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네, 이런 부분도 명백하게 탄핵의 사유로 사유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이제 국회의원들도 일단 조희대 탄핵에는 상당히 동의를 할 것 같은데 네. 언제 할 것이냐, 진짜로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두고는 조금씩 생각이 다르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진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고 네. 뭐 자진 사퇴를 안 받아들이면 다음 단계 어찌 될지 모르겠다. 네. 뭐 이렇게 약간 으름장도 놓기도 했는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이제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이제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당이기도 하고 다수당이기도 하고 그리고 대체로 보면 이제 법사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희대 탄핵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뭐 민주당 의원 전체적으로 어떤 다수의 의견이 언제 어떻게 할지 뭐 결정돼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내일 이제 토론회도 그래도 뜻이 있는 분들 다선 의원들, 뭐 초재선 의원들을 포함해서 다선 의원들도 다 이제 이 내일 공청회에 공동으로 주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민주당 국회의원 안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넓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법원개혁, 사법개혁 3법이 최근에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입법적인 조치가 일정하게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현재 사법부를 망가뜨리고 있는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도 본격적으로 얘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항상 변수는 선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선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정무적으로 좀 고려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은 그건 이제 정당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촛불 행동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은 또 그것과 무관하게 그렇죠. 이 잘못된 계속 하루하루 이 대법원 그러니까 사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법안이 네. 그러니까 탄핵안이 일단 제출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각 뭐 몇몇 분이 추가로 제출하겠다는 분들도 네.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막 분위기가 조금씩 좀 달아오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네, 민주당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이렇게 거론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던 모양이네요. 네,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네. 네. 이 분위기를 좀 띄우면은 아마 또 조만간 네. 거론되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하고 네. 아니, 필요성에 대체로 다 공감하시지 않을까 네. 생각도 드네요. 네. 아, 이거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하는데 조금 안타깝네요. 네. 예. 내일 국회의원분들 많이 참석을 하시나요? 보통 이 공동 주체가 지금 자료를 보면 10여 분 되는데요. 네. 보통은 자리에 오셔서 현장에 이제 그 토론 그 공청회가 진행되는 걸 지켜보시는데 뭐 본회의가 있거나 상임위가 있는 경우 이석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네. 제가 이제 국회 토론회 많이 가보면 어쨌든 아예 안 오시는 경우는 드물었고요. 네. 뭐 잠시라도 오셔서 그 토론회나 공청회 참여를 취지에 대해 해주시는군요. 네, 그 참여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희대를 탄핵을 하고 싶은데 자, 네. 탄핵을 하는 절차도 조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탄핵 절차가 보통 법안을 발의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뭐 네. 대통령의 경우는 국회의원 과반수가 네. 동의를 해가지고 발의를 해서 그래서 네.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통과시키는데 네.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뭐 어떤가요? 3분의 1 이상이 이제 아, 발의를 해서 이제 3분의 1? 과반수로 과반수. 네네.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민주적 정당성도 매우 크고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한 국가에서 벌어질 수 있는 혼란이라든지 헌법 질서의 혼돈, 혼란 뭐 이런 가능성들을 보고 조금 더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다면 그 외에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 요건은 완화돼 있는 것이고 3분의 1로 발의하고 과반수로 탄핵 소추를 의결하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지금으로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정도가 발의를 네. 하면은 네. 이거 100명 지금 보니까 그래도 한 40명 정도는 모이신 것 같은데 네. 민주당의 어떤 그 당론이 좀 만들어져야지 발의가 될 가능성이 높네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제 100명이 모이더라도 제 생각입니다. 100명이 모이더라도 대법원장을 탄핵 소추한 예는 아직 없지 없죠.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실제 탄핵이 이제 이 소추가 진행된다면 즉 헌법재판소란 또 다른 헌법 수호 기관 그리고 대법원장이라는 그 사법부의 수장에 대한 탄핵 사유 등을 검토하고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을 이제 단순히 요건이 갖춰졌다라는 것만으로 진행하기는 좀 쉽진 않아 보이고 오히려 집권 여당이 민주당이 수기를 거쳐서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집권 여당의 책임에 부합한다. 그랬을 때 전체적인 국민의 어떤 그 이 절차에 관한 신뢰라든지 정당성도 조금 더 존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탄핵 수재 필요한 의원 수보다는 민주당의 당론으로 결정을 해야 되고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 요즘 보면서 저는 이게 탄핵이라는 거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는 탄핵이 그렇게 교과서에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잖아요. 네. 다른 부분에 비해서.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거론이 될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 네. 그 정당 예산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참 진짜 몇 페이지 안 되는데 그렇죠. 정당 예산과 네. 탄핵 부분이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데 요즘처럼 이렇게 네. 국민들이 수시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거론하게 되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2003년, 네. 그렇죠. 2004년이죠. 2004년이죠. 2004년에 처음으로 탄핵 소추로 해서 이제 그때 저는 이제 사법시험 한참 준비하고 있을 때였는데 굉장히 그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충격이었죠. 이 절차가 이렇게 작동을 한다고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오히려 그 필요성이 커지면서 수시로 작동을 하고 오히려 박근혜 탄핵이라든지 윤석열 탄핵 과정에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의 고도화를 보여줄 정도로 네. 굉장히 수준 높게 작동하는 때까지 이제 나아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이번에 뭐 트럼프 반대 시위를 하시는 분들이 네. 한국을 보란 말도 했다 그러고 네, 맞습니다. 한국이 했으니까 네. 미국도 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시던데 네, 사실 탄핵 절차가 이렇게 많이 사용된다는 게 네. 썩 바람직한 건 아니긴 합니다만 오히려 그렇죠. 이것이 네, 대한민국의 네. 민주주의 발전을 또 네. 이끌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소추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은 최고 이제 뭐 국가의 수반,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헌법을 유린했다는 거기 때문에 네. 뭐 바람직한 일은 당연히 아니지만 또 그와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가 헌법이 내정한 절차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처리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또 고무적인 것이고 그래서 노벨 평화상 얘기도 우리 국민의 이런 민주주의 수준에 비춰봐서 노벨 평화상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덧붙여서 그 정당 해산 심판도 사실은 거의 그냥 몇 줄이 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실제로 작동할 거라고. 작동을 했었으니까 굉장히 다이나믹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국힘당이 또 그 절차에 또 적용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슬슬 나오고는 있더라고요. 예, 저는 그 윤석열 탄핵 촉구하는 과정에서부터 국힘당 정당 해산 심판 사유가 있고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민변 안에도 윤석열 탄핵 촉구 모임이 있었는데 요 국민의힘 탄핵의 정당 해산에 관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의견이 많았습니다.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통합진보당이라는 이제 진보 계열 쪽 정당이 이 절차를 통해서 해산을 됐기 때문에 네. 이 트라우마도 좀 있고 그리고 국민에 의한 선택, 국민의 심판을 통한 정당의 해산은 가능하되 헌법재판소에 의한 정당 해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그렇죠. 네. 예. 근데 저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미 이런 과정은 헌법이 내정하고 있지 않느냐. 네. 그리고 실제 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정당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탄핵 해산 절차를 밟아서 심판을 구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우리 헌법이 내정한 제도이기 때문에 하등 문제될 게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아니 뭐 사실 통합진보당은 말 한마디 했다고 해산당한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솔직히 네네. 말해서 네. 그 뭐 이 정도에 비하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행동과 그 당시의 관여 정도를 본다면 뭐 100번 해산 그렇죠. 당해도 할 말이 없는 할 말이 정당입니다. 없을 거예요. 네. 참 빨리 좀 어떻게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네. 좀 답답하네요. 네. 자, 앞으로 우리 백주선 변호사 많은 활동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번에 후원회 만드셨죠? 네, 후원에 지금 결성 중에 있습니다. 김용 부원장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죠. 예. 진짜 오른팔 왼팔 하시는 분인데 네, 그렇습니다. 우진상, 김용 뭐 이렇게 우진상 뭐 좌 김용 뭐 이렇게만 예. 표현하기도 하고 네, 그랬습니다. 네. 예, 이분이 지금 후원회 회장 맡고 네. 계신가요? 네, 최근에 이제 그 대통령의 쓸모라는 책을 이제 출간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북 콘서트를 열고 있는데요. 그 김용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하실 때부터 저도 인연이 돼서 정말 친형처럼 같이 일들을 해왔고 그러던 이제 중에 이번에 북 콘서트에 만나서 제가 남양시장 출마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니까 후원회를 결성하는데 후원회장을 좀 맡아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두말 하지도 않고 흔쾌히 맡아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제 이제 후원회의 그 후원회장으로 후원회장을 맡아주셔서 지금 후원회를 좀 결성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이제 계좌가 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분은 뭐 어디 이번에 출마 안 하신대요? 그런 얘기도 돌고 있는데요. 네. 제가 직접 뭐 출마를 할 것인지 여쭤보지는 않았고 아직 구체적으로 뭐 그런 계획까지 밝힌 것은 아니라서 뭐 조금 더 그 부분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김용 부원장 이분도 사실 하실 일이 많죠. 만약에 이분이 네. 지금 그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하고 계신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큰 힘이
될 수 있는 분인데 네. 참 안타깝죠. 김용 부원장 대신해 가지고 우리 백주선 변호사께서 또 활동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겠고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김용 부원장님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저도 한 10년 이상 이제 지켜봤는데 절대 어떤 일단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을 위태롭게 할 행동을 할 뿐도 아닐 뿐더러 네. 그분의 성정상 위법한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를 도모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고 관련 사건의 기록들을 보더라도 김용 부위원장에게 들춰져 있는 혐의들은 저는 뭐 전혀 이제 근거가 없고 부당하다. 그래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분명히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제가 이제 정진상 실장님도 한번 뵌 적이 있고 김용 네. 부원장님도 뵌 적이 있고 유동규는 이제 법정 가서 많이 봤고 네. 보는데 결이 틀려요. 사람이 틀려요. 이게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는 것하고 막상 그 현장 가서 딱 보면은 결이 틀리구나. 네. 근데 유동규가 감히 누굴 보고 형님이라고 했다. 네. 뭐 의형제 결성했다. 아니야. 네. 제가 확실한 건데 유동규하고 김만배하고도 결이 많이 틀려요. 네. 네. 그리고 이들 이제 유동규, 김만배하고 김용과도 결이 완전히 틀립니다. 사람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네. 차원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세 사람이 뭐 의형제 글쎄 불가능합니다. 저도 그렇게 예. 딱 그게 정확히 유유상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이 달라서 네. 네, 함께 어울릴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그 얘기는 사실 또 우리 김만배 씨도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아니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예. 무슨 50 넘어가지고 무슨 형님 동생이냐고 네. 그런 거 한 적 없다라고 네.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유동규라는 사람이 이게 구라를 잘 터는 사람인 거예요. 참 뭐 얘기 옆으로 좀 세긴 했는데 네, 네. 앞으로 아무튼 김용 부원장도 아마 많이 좀 활동을 하시지 않을까 기대를 좀 저도 기대하고 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우리 백주선 변호사 활동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 토론회 잘 하시고요. 네. 네, 또 영상 같은 거 찍어주시면 우리 같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촛불 행동에서도 영상을 준비하고 저도 따로 영상을 이제 준비할 예정이어서 촬영되는 대로 이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란 테헤란에서 이스라엘군이 대규모 공습을 전개하는 죄송합니다. 잘못 나갔네요. 자, 이거 네. 진짜 싱싱하네.